시장의 관심이 온통 대부분이 FOMC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어제 이제 미국에서 FTC 연방거래위원장이 새롭게 임명이 됐는데 네. FTC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리나 킹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방거래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시면서 굉장히 큰 화제를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분이 혹시 몇 살로 보이시나요? 되게 젊어 보이는데요? 한번- 승희 씨 나이 정도? 아, 그럼 20대인가요? 너무 그렇게 웃으시면 23살. 아, 예. 23살. 그 정도로 보이네요. 어느 정도? 승희 씨 나이 정도. 네, 이분이 연배이실까요? 파키스탄계 영국에서 태어나셔서 한 11살인가 이제 미국에 건너오신 분이시고요. 89년생이십니다. 딱 맞췄네요. 예. 그래서 만으로 32살인데 이제 이 미국의 연방거래위원장, 한국어로 치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이 되셨습니다. 네. 지금 약간 이준석 느낌인데? 그보다 더 젊게 됐죠. 심지어는. 와. 그래서 이분이 이 리나 칸이라고 하시는 분이 미국의 빅테크들을 이제 좌지우지 흔들 수 있는 그런 파워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빅테크 킬러라고 제목을 지으셨죠? 네, 이분이 별명 자체가 이제 빅테크 킬러고요. 모노폴리 파이터입니다. 독과점을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과거에도 엄청난 이런 파란을 일으킨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먼저 간단하게 살펴드리면요. 2018년도인가요? 그때 아마존 반독점의 역설이라고 하는 논문을 이분이 예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일등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이 아마존 반독점이라고 하는 역설이라고 하는 논문을 쓰셔가지고 미국에서 일약 대스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굉장히 잘 나가는, 지금도 잘 나가지만 시점에 아마존과 같은 기업은 굉장히 독점 기업으로서 우리 사회를 좀 안 좋게 만든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정리를 하시는 논문을 쓰셔서 스타가 되셨고, 그 이후에도 이런 연방거래위원회에 자문 등등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서 만 32세라고 하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위원장으로까지 임명이 되셨다라고 내정이죠. 일단은 내정이 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런 헤드라인만 딱 보면은 굉장히 젊은 분이 파란을 일으켜서 연방거래위원장이 되셨네라는 정도의 내용을 얻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의외로 이분이 이 FTC라고 하는 자리에 수장이 되신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미국의 이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가지고 있었던 기조가 앞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반독점법 논리, 그러니까 미국의 규제에서 이제 반독점법을 이제 판단할 때 이제 논리가 과거에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식의 논리가 주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업이 독과점 기업으로서 이 사회를 굉장히 혼탁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플로우를 따져가잖아요. 그렇죠. 약탈적인 가격, 그러니까 가격을 좀 무리하게 엄청나게 떨어뜨린 다음에 그 가격 설정을 가지고 나머지 경쟁 기업을 다 없애버립니다. 네, 그래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구축을 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과거에 했던 일이 뭐냐? 경쟁업체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네라고 하면서 가격을 어마무시하게 올려버립니다. 왜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약탈적인 가격을 설정을 했을 때 그 기업의 이익이 굉장히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경쟁이 없는 이제 독과점 체계가 됐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격을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다 올려버립니다. 실적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은 결국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한때 가격이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결국 이런 독과점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서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기본적인 이 기업이 독점 기업이다 아니다라고 봤던 하나의 큰 흐름은 이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독과점 기업이다, 이런 기업은 사회에서 퇴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론인 거죠. 네. 여기서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2000년대 한 중후반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럼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독과점 기업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독과점 기업이 되고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들 기업이 이런 독과점적인 지위를 행사함에 따라서 오히려 소비자들의 효용이 올라갔다라는 결론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막 빅테크 기업 규제해야 된다, 이런 독점 기업들 막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과거에 이 독과점 기업을 판단했던 이런 근거, 결국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이 근거가 이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워킹이 안 했던 거예요. 소비자 피해가 없으니까 이건 독과점 아니다. 독과점 형태는 독과점인데 결국은 소비자가 피해 보는 게 없잖아. 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좋아지잖아. 그래서 규제를 못한 거죠. 예, 이런 결론이 나고 심지어는 뭐 일부 대학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그 숫자로서도 막 증명을 했습니다. 오히려 아마존이 난리를 치면 칠수록 오히려 소비자 효용은 더 올라간다는 걸 막 계산을 해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빅테크 기업 규제해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도 제대로 이때까지 안 된 것처럼 보였던 게 이런 뭔가 모순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근거를 대기가 약간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럼 이런 독과점 기업들이 과거의 이런 기준에서 벗어났느냐, 그 플로우를 아주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뭐 빅테크 기업들은 당연히 약탈적 가격, 엄청나게 처음에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초기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경쟁업체들을 다 말살을 시킵니다. 그래서 독과점 지위를 구축을 하죠. 그리고 과거와 같았으면은 자기가 독과점 지위를 딱 구축하면은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그동안 돈을 못 벌었던 걸 메꾸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구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투자를 받습니다. 외부한테. 예. 쿠팡처럼 투자를 받습니다. 그걸로 실적을 안 내더라도 그걸로 얘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더욱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가격이 더 낮아지고 결국 이거 역시도 또 소비자 효용이 상승을 하고 또 가격이 또 더 낮아지면은 또 똑같은 이런 그들의 입장에서 선순환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가 우리가 뭐 굉장히 뭐 쿠팡이 돈도 못 버는데 왜 이렇게 기업 가치가 성장을 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 이런 플로우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줄로도 좀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 효용이 올라간다.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이거 애매한 거예요. 네. 이거를 규제를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에도 뭔가 좀 폐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런 스탠스를 이제 뭐 정부 측 인사들이 어느 정도 가져 있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좀 하기가 좀 주저주저했던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임명된 이 리나 칸이라고 하시는 분은 저 고리를 깼군요. 예, 뭔가 요 고리가 언뜻 보기에는 좋은 결국 소비자 중심으로 과거에 생각했을 때 독과점 지위를 구축하더라도 아마존이 독과점 지위를 구축하더라도 결국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요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들과 초기에 경쟁에서 나가떨어진 그런 다양한 공급자들, 그 기업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아마존이라고 하는 뭐 그런 플랫폼 기업이 다 경쟁자를 다 업데이트인 다음에 뭐 PB 상품이라든지 되게 단일화된 상품을 굉장히 싸게 공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시장 내에 굉장히 제품이나 서비스의 다양성이 상실이 될 테고, 그럼에 따라서 혁신 역시도 중장기적인 혁신 역시도 없어지는 이런 흐름이 궁극적으로 나타나서 사회는 안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과거에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고요. 아까 이 리나 칸이라는 분이 아마존 반독점의 역설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 논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예. 그 논문을 그냥 한 줄로 정리하면 네, 대강 정리하면요. 역시 정의석 이사님 최고예요. 그래서 연방거래위원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의 관점이 완전 다릅니다. 과거와 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번 이 리나 칸이 FTC의 수장이 된 게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꽤나 좀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물론 뭐 지금의 사업을 막 쪼개야 되고 막 분사시켜야 되고 막 그런 극단적인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요. 다만 M&A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가장 클 수도 있습니다. M&A, 신사업 진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동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이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라고 하는 이 위원회의 권한이 뭐가 있냐면요, M&A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예,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M&A 할 때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해서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예, 똑같은 건가요? 그리고 공정거래를 위배하는 침해하는 그런 행동을 기업이 했을 때 아주 강제성이 높은 뭐 시정명령까지는 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아주 강제성이 높진 않은데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예, FTC 차원에서 법원에 이렇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나칸이라고 하시는 분이 수장이 됐다? 좀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뭐안 좋은 뉴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좀 나이 어린 분이 FTC의 수장이 됐다 이걸 넘어서서 좀 굉장히 큰 흐름의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빅테크 기업과 경쟁 영역에 있는데 굉장히 좀 펀더멘털이 좋고 뭐 오늘 뭐 시장에서는 뭐 쇼피파이와 같이 뭐 이커머스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좀 빅테크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IT 플랫폼 기업들이 이번 인사를 통해서 좀 모멘텀이라든지 좀 환경이 좀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흐름도 좀 일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눈여겨 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뭐 어떤 종목, 어떤 산업 뭐 그런 흐름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뭐 전체적인 큰 틀의 관점을 약간은 좀 다르게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뭐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좀 뭐 이 얘기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요 구조를 믿어왔기 때문에 요쪽에 베팅을 했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요 구조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계속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 투자를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펀딩이 들어가잖아. 펀딩이 들어가고 가격이 더 낮춰지고 소비자형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고 또 이렇게 선순환이 돌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독과점적인 지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잖아 라고 하는 흐름 때문에 우리가 비싼 기업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유니콘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에게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투자를 하는 흐름이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구조가 좀 깨지면은 약간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보는 잣대 역시도 조금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펀딩이라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연방거래위원장이 저 펀딩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막을 수는 없죠. 근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쿠팡한테 뭐 특정 기업을 딱 지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쿠팡한테 과감하게 딱 돈을 투자를 쌓아요. 뭐 소프트뱅크나 이런 데서. 그러면은 쿠팡이 지금은 이 돈 받아서 M&A 막 하고 막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그러면은 경쟁업체들이 막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딱 투자하면 그 돈 가지고 막 경쟁업체들 다 물리치고 독점적이 계속 구축하니까 기업가치 오르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는 이제 리나칸의 의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면은 투자를 딱 했어요. 그래서 딱 그 돈을 가지고 받은 돈을 가지고 M&A 하려고 딱 했는데 안 된다. M&A 못 해. 그리고 신사업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되겠는데 라고 해버리면은 약간 스텝 꼬이는 거죠. 돈을 이렇게 돈 못 버는 기업에 독과점 될 줄 알고 쌌는데 그거 못 해버리면 계속 적지 않으면 그냥 내 돈 날아가는 거니까 쉽게 투자 결정하기도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분의 이제 내정만 가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뭐 하여튼 앞으로도 이 리나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주시를 해보는 걸로 하고 이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참고적으로 이제 리나칸 내정 이전에 뭐 지난 주말에 하원에서 빅테크 규제안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올해 좀 하반기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오토메이션 산업,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로봇 산업에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그래프를 통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S&P 500 기업들의 투자, 설비 투자 혹은 R&D 투자의 과거 이력과 추정치를 계산한 걸 이코노미스트가
그 뉴스에 올려놨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과 22년에는 약간 레벨업을 합니다. 투자가. 예, 특히 이제 설비 투자 쪽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과거에는 이렇게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는데 특히 2021년, 22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뭐 락다운 당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는 백신 맞고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되다 보니까 1년 동안 못했던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고 특히 산업의 구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자동화라든지 이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을 굉장히 대체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오토메이션 로봇 투자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미 시장에서 기대감이 형성되긴 했지만 뭐 로봇 관련 기업, 오토메이션 관련 기업들의 수주, 뭐 실적은 올해와 내년에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산업별로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화학 소재 산업 쪽의 캐피탈 익스펜디처 전망을 나타낸 거라서 제가 찾아가지고 가져왔는데 뭐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산업 영역이 2021년 캐펙스 뭐 설비 투자는 다 한 단계 레벨업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근데 저게 조금 무서운데 과거에 2011년도에도 중국이 설비 투자 굉장히 많이 하고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고 네. 지금도 다 쇼티지잖아요. 맞습니다. 다 부족한데 그래서 이제 설비 투자 다 한다라고 하면서 공급 과잉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일부 영역에서는 공급 과잉 얘기를 또 하고 있긴 해요. 지금도 그 대표적으로 자동차 반도체에 대해서 일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공급 과잉 얘기를 벌써 하는데도 벌써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족한데 당장은 아닌데 이 추세로 투자하기 시작하면은 공급과잉 결국 공급과잉 된다 이거 다시 이 시장이. 왜냐면 누가 얼만큼 투자하는지 명확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도 하고 부족하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또 늘어날 거고. 맞습니다. 근데 다만 올해 내년에 이런 그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부분의 가시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설비 투자 안에 들어가는 뭐 장비, 로봇 등의 이제 기계 장치들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이게 로봇 오더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 수주를 했는지 로봇 기업한테 산업용 로봇 기준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코로나 이전에 2017년도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도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산업단에서 보면. 그래요? 네, 엄청나게 높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 때문입니다. 네, 자동차 반도체 비중이 높은 나라가 로봇 도입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로봇 도입률, 로봇이 어디 많이 쓰이냐, 어느 국가에, 어느 섹터에 많이 쓰이냐를 보면은 자동차, 뭐 스마트폰, 반도체 이쪽 섹터에 주로 많이 쓰였거든요. 이게 메인이었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로봇이 쓰이기 시작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커머스 기업들의 물류 창고에 엄청나게 로봇이 쓰이기 시작을 하고 있고 꽤나 글로벌 로봇 기업의 실적에서 이 이커머스 양 비중이 의미 있게 올라갑니다. 거의 3분의 1 가까이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기업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방 어디에요 물어보면은 다 자동차입니다, 반도체입니다, 스마트폰이 제 전방 시장입니다 얘기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이커머스가 제 중요한 전방 고객사가 됐습니다라고 한 데도 많아졌고요. 택배 업체들 최근에 이제 물류 창고, 자동화 이렇게 엄청 중요한 고객이 됐죠. 근데 그 흐름은 더욱더 좋아질 것 같고 헬스케어도 엄청나게 중요한 로봇 산업의 전방 시장이 됐어요. 헬스케어가 왜 로봇이? 그 다 연구원들이 그냥 이렇게 이거 갖고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그런 실험실에서도 로봇 도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헬스케어가 굉장히 로봇 도입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약간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마스크를 로봇이 만들거나 3D 프린터가 막 마스크를 만들거나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확실히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작년에 워낙 많았기 때문에 특히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제품이 있었던 산업 영역, 특히 헬스케어 같은 산업에서는 로봇 도입이 굉장히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신약 개발단에서도 로봇 도입이 엄청나게 제약단에서도 엄청나게 로봇 도입이 되고 신약 개발을 로봇이 어떻게 하지? 저는 이해가
그러니까 AI와 이제 사실 신약 개발단에서는 뭐 이런 로봇들이 많이 쓰이고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임상 실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그 하드웨어적인 로봇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제가 좀 AI적인 그런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설 데가 없어지는구나. 네, 그리고 방송은 또 로봇이 안 한. 방송은 뭐 아나운서 있었어. AI 진행하는 아나운서 로봇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승희 씨 어떻게 해요? 로봇이라기보다는 아마 그 어떤 AI의 기술적인 걸로 뭐 기사도 쓸 수 있고 말하는 것도 가상현실로 할 수 있고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저희가 뭐 승희 씨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긴 하고 일단 저희는 투자가 중요하니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그래서 영역이랑 투자 그리고 이 로봇 산업에 투자하는 강도가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그냥 간략하게 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봇 기업의 관심을 오토메이션 관련 기업에 좀 관심을 가지실 시점이 됐다고 보고 있고 대표적인 기업 몇 개만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가장 오토메이션 로봇 영역에서 크고 좀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는 라겔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어떤 기업이냐면요. 기업들이 설비 투자할 때 대부분이 자동화 공장을 많이 짓잖아요. 그 자동화 공장을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하드웨어도 뭐 공급을 하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사실 근간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화를 어떻게 시킬 건지에 대한 그런 솔루션이 핵심 경쟁력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다시 재개할 때, 공장을 지을 때 이 회사의 수주 잔고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 전기차 투자가 늘어나더라도 이런 오토메이션 로봇 수요는 늘어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잘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장이 굉장히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로봇 수요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브룩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뭐 한 7.4빌리언 한국 돈으로 보면은 한 9조 정도, 한 8조 정도 되는 기업 역시도 미국에서 좀 대표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로봇 기업이었다고 보시면 오토메이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전방은 두 가지인데 반도체 그리고 헬스케어. 반도체의 비중이 한 60%, 헬스케어가 한 40% 정도 되는 굉장히 핫한 영역의 로봇화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오토메이션화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특히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경쟁력 있는 기업이란 차원에서 좀 로봇과 관련돼서 미국 주식을 보실 때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커그넥스와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 팩토리나 이제 자동화 공장 자동 시설에 들어가는 그 이미지 솔루션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공장에서 막 자동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뭐 그 로봇이 카메라로 이렇게 물건을 찍은 다음에 물건을 그 인식을 해서 그 물건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판단 그런 통합적인 이미지 솔루션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거운 물건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뭐 가벼운 물건을 왼쪽으로 옮기고 이런 공정을 진행을 할 때라도 카메라가 이제 그걸 보고 대략적으로 이건 무겁다라고 판단하면 오른쪽으로 옮기고 가볍다고 판단하면 왼쪽으로 옮기고 이런 종합적인 솔루션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이미지와 관련된 공장 자동화 기술은 이 코그넥스가 전 세계에서 일본의 뭐 옴론과 같은 기업과 함께 굉장히 잘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은 이런 코그넥스 역시도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 일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ABB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4대 로봇 기업 중에 하나인 회사죠. 저런 얘기 들으면 나머지 세 개 알고 싶더라. 나머지 세 개는 어떤 곳들인가요? 화낙, 코카, 화낙, 일본의 화낙. 화낙, 야스카와 전기, 코카, ABB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일본 업체들이 우리나라 현대위아는 몇 개인가? 현대위아가 얼마 전에 입는 로봇 개발해서 11월 달에 기아 공장에 기억나요. 그래요? 네. 승희 씨한테 얘기한 적 없는데. 아니요, 제가 따로 그래서 뉴스에서 적용한다라고 그랬는데 기억이 나서. 뭐 순위에도 못 드는구나. 순위 못 든다기보다는요. 그 사업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뭐 5위 정도라고 하죠. 4.5위 하겠습니다. 네, 4.5위. 뭐 ABB 4대 로봇 회사. 사실 뭐 순위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순위 그냥 정의선님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구글 치시면 나옵니다. 4대? 구글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뭐 주가도 그러니까 로봇 기업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성장주랑 가치주의 약간 중간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제 재개되고 뭐 산업 활동 회복하면은 또 가치주로서 조금 뭐 이렇게 좀 따라 오르다가 또 뭐 성장주 한참 날아갈 때는 뭐 자동화, 로봇, 미래 기술 막 이런 느낌 나면서 그러니까 오르는 각도가 아주 격하진 않지만 뭔가 얘가 될 때는 얘가 되고 뭐 얘가 안 될 때 얘가 될 때는 뭐 다른 애가 될 때는 다른 쪽이 되고 빠질 때도 뭐 성장적으로 세게 빠진 날도 로봇 기업은 그렇게 세게는 안 빠지더라고요. 약간 중간적인 약간 제가 옛날에 그 상품 운영하면서도 이런 로봇 기업들을 약간 중간적인 성격으로 좀 가운데 이렇게 미들맨으로 짱박아뒀단 말이 좀 웃긴데 이렇게 포지셔닝 해뒀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다 정도를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래서 보면은 쭉 성장주 가치주 흐름을 안 따라가면서 그냥 쭉 올라가잖아요. 그렇네요. 예, 보통 성장주 이렇게 빠질 때도 얘는 따라가. 뭐 물론 이런 일부 영향을 받았지만요. 코그넥스 같은 경우에는 요새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지금 물론 뭐 지수도 좋고 한데 네. 뭐 로봇 기업들 다 보니까 주가가 다 괜찮네요. 조정 안 받고. 네, 일단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설비 투자가 다시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고 뭐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로봇화, 뭐 오토메이션화 이제 로봇이 많이 도입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일본 기업 말씀하셨는데요. 로봇과 오토메이션 산업 투자할 때는 일본 기업을 꼭 보시는 걸 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일본이 로봇 쪽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긴 합니다.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요. 특히 어떤 영역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로봇 완제품 역시도 잘 만들긴 하지만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독과점 기업이 꽤 많습니다. 모터 같은 거. 뭐 감속기, 모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기업들만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사업이 다시 좀 업사이클 탔을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일본의 대표적인 로봇 기업은 키엔스라고 하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시총 엄청 큽니다. 예, 나름 한국 돈으로 한 140조 정도 되는 회사인데 일본의 대표 로봇 기업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대장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SMC 주식회사라고 하는 SMC라고 하는 회사는 약간 기술적인 이야기인데 공기압 기반의 로봇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공기압. 예, 그러니까 로봇이 이렇게 자꾸 막 부품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유압 방식으로 과거에는 이런 기계 장치들이 막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로봇들이 굉장히 섬세한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막 쏴주면서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기압 방식의 이런 로봇 그 오토메이션 부품 쪽에서는 1위 기업, 전 세계 1위 기업이 SMC. 그래서 굉장히 정밀한 로봇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SMC의 수요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스카와 전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대 로봇 기업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기업이고요.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는 감속기, 모터와 함께 쓰이는 감속기, 초소형 감속기, 이 역시도 굉장히 정밀한 로봇에 많이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초소형 감속기 영역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비싼 기업이에요. 하모닉 드라이브.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성장주 빠질 때 같이 좀 많이 빠진, 예, 워낙 비싼 회사여서 PER로 설명이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회사여서 좀 빠졌는데 어쨌든 로봇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좋아지는 구간에 온다라고 보고 있고 뭐 납테스코 역시도 뭐 하모닉과 같이 하모닉보다는 좀 사이즈가 큰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글로벌 점유율이 한 70% 가까이 되는 회사고요. THK라고 하는 회사는 한국에서도 삼익 THK가 있어요. 상장사가 상장 아직 돼 있죠? 예. 저 대구에 있는 회사예요. 맞습니다. 대구 예. 야구 보면 항상 나와요. 저 회사 뭐 하는 회사인가 되게 궁금했는데. 예. 그 사실 일본 기업의 이제 기술을 뭐 이전 받아왔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약간 모토가 되는 회사가 일본의 합작 약간 회사 같은. 네. 뭐 삼성 코닝처럼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예. 근데 THK가 일본 회사입니다. 그 THK 자체가 리니어 가이드라고 하는 그런 부품 동작 방식을 가지고 오토메이션 설비에 주로 많이 쓰이는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년 궁금증이 풀렸네. 옛날 야구 볼 때마다 삼익 THK 뭐 하는 회사지? 막 그랬는데 이사님 덕분에. 이사님 덕분에 20년 만에.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본에도 다양한 이런 오토메이션 관련 기업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서 뭐 저희 바바리안에서도 뭐 확실히 이 오토메이션이 좀 될 것 같다, 분위기가 탄 것 같다 그러면은 네. 뭐 저희가 텔레그램이든 뭐 다른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뭐 이 방송에 나와서 또 한번 얘기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한테 카톡 먼저 한번 주시고요. 저에게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 테마입니다. 예, 이때까지 좀 무거운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서요. 네, 생활 속의 해외 주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별거 아니고요. 아, 별거 아니가 이게 심각한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저는 그러니까 미국 주식하면서 너무 미국 주식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미국 주식 많이 발견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 많이 발견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미국 기업과 관련된 게 있다. 그러니까 뭔가 눈에 많이 띄는데 이게 뭔가 미국 기업과 관련된 게 있다. 그러면 그 미국 기업 투자하셔도 되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요새 미제는 잘 안 써서 미제. 그러니까 뭐 지나고 나서 얘기지만 우리가 하루에 윈도우 로고를 한 3번씩은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몇십 년 동안 봤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투자했으면 됐던 거고. 그렇네. 그러네요. 전화기. 뭐 음료부터 시작해서. 굳이 뭐 이거는 해외 투자 관련 뭐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이런 생활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은 또 괜찮은 게 뭐냐면은 의외로 상장되어 있는 미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 관련된 아까 그때 예전에 말씀드렸죠. 의류 기업들 상장 되게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백화점 보시다가 이 기업 뭔가 이 패션 브랜드 요즘 굉장히 많이 입네, 인기가 있네라고 하면 한번 찾아보시면 미국에 상장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투자하신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고 크록스가 대표적으로 요즘 그런 주식 10배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크록스 신발 지금 5개 샀어요. 네, 내 거, 우리 아들 거. 너무 편하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보면서 약간 좀 놓쳤네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일본 기업인데 또 일본 기업 얘기 또 해버리는데 스노우픽이라고 한 뒤에 또 나옵니다. 네. 지금 스노우픽 지금 약간 그게 있어. 지금 약간 뭐가 있어요? 지금 스노우픽 좋아하시나요? 그 캠핑 같은 거. 예. 저는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말하면 안 돼. 지금 일제 막 그런 거냐. 좋아하신다면서. 광고는 엄청 나오던데요. 그게 지금 국내 업체가 브랜드만 가지고 와서 옷을 만들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유승범 씨가 광고하는 게 물론 스노우픽이긴 하지만 어페럴이라고 감성 어페럴인가? 그게 뭐 상장돼 있어요. 그 회사가 지금 의류를 뭐라고 하죠? 그것만 가져와서 브랜드만 가져와서 하는 지금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광고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스노우픽 참 좋죠. 네. 그래서 한번 이왕 말 나온 김에 스노우픽 주가를 한번 엄청 비싸요 저거 캠핑용 스노우픽은 가격이 비싼 엄청 장비. 그러니까 스노우픽도 그래요? 상장이 돼 있었는데 모르시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주가가 작년에 이렇게 굉장히 좋잖아요. 코로나의 대표적인 수혜주. 대표적인 수혜주. 그러네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활 속 아이디어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력 얘기하다가. 그러니까요. 다시. 시력이 안 좋아졌다고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모니터보다 저쪽 보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생활 속 아이디어는 시력입니다. 눈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큰일 났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빠른 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도 많이 하고 게임도 많이 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디지털 기기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시력이 안 좋아지고 있고 이게 특히 중국이 심각합니다. 중국이. 중국이 인터넷 굉장히 많이 하죠. 보시면은 이게 일단은 전 연령대 어린 아이들 6세, 뭐 7세, 8세인데요. 이게 2019년, 18년 이렇게 있죠. 파란색이 작년 코로나 구간이었습니다. 근시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6세 인구 중에서 근시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를 해봤더니 코로나 이전에는 5%도 안 됐습니다. 아이고. 코로나 이후에 6세가 20%가 넘어섰습니다. 근시가. 보시면은 파란색이 다 튀어 올라가죠. 그러네요. 뭐 9세까지 안 올라가는데 6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저거 굉장히 와닿네요. 이게 뭐 생물학적으로 좀 더 악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시력이 나빠지는 거는 굳이 중국이 좀 데이터가 많이 뽑혀서 언론 보도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겠죠. 집에서 막 이렇게
많이 TV만 보고 밖에 못 나가고 하니까. 예. 네. 그리고 Four Eyed World라고 해서 안경 끼는 인구를 깼죠 결과적으로. 예, 이거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쭉 올라갑니다. 네,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메가 트렌드에서 뭐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대표 렌즈 안경, 렌즈 안경, 뭐 렌즈 삽입술 하는 장비 파는 회사, 렌즈 삽입술 하는 렌즈 파는 회사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있다. 기업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서지칼 이 기업은 사실 5년 동안 2,600% 올랐고요. 뭐라고요? 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지금 요즘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걸 이제 얘기해줘요. 5년 전에 과거로 돌아가서 하고 싶네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ICL이라고 하는 이제 렌즈 삽입술을 한국 안과에서도 이제 렌즈 삽입술을 할 때 굉장히 이 회사가 많이 쓰는데 중국에서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국 시력 저하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큰 메가 트렌드 속에서 지역적으로도 중국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높은 주가 상승률을 최근 몇 년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알콩과 같은 기업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데일리 렌즈 만드는 회사고 또 데일리 렌즈 요새 렌즈는 좀 많이 안 끼지 않나요? 좀 불편하고 그래서 뭐 수술도 많고 그래도 아직도 일회용 렌즈는 많이 끼고 있고 이런 알콩 같은 회사는 그 렌즈와 함께 스타와 같이 그 삽입되는 수술로서 삽입하는 렌즈도 만들고 있긴 합니다. 알콩 같은 기업도 최근에 좀 실적이 약간 삐걱거리면서 부진을 하는 모습이긴 한데 뭐 상대적으로 별로죠. 근데 뭐 계속적으로 실적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큰 메가 트렌드 속에서 지속이 뭐 좀 추세가 지속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코퍼 역시도 렌즈 기업이죠. 이런 렌즈 기업들 이 내셔널 비전 홀딩스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내 안경 렌즈 소매 체인입니다. 뭐 이런 기업들도 뭐 아주 격한 그런 흐름은 보이진 않겠지만 꾸준하게 그런 산업 성장의 수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시총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김영배 위원님이 정 기사님도 렌즈 끼신다고 알려주시네요. 네. 굳이 뭐 그런 거까지. 어디 있어요? 카톡해요 둘이? 아니 여기 채팅창에 있잖아요. 저 영어로 소통하셔야죠. 네, 소통하셔야죠. 영어로 있어서 못 읽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야와 같은 경우에는 호야도 렌즈 아니에요? 네. 호야는 안경에 들어가는 그 렌즈를 만들고요. 이 호야는 이 컨택트 렌즈는 직접 만들진 않습니다. 소매업만 합니다. 소매업만 합니다. 일본에서 소매업만 합니다. 근데 호야가 일단 안경 수요도 올라가고 그리고 호야가 최근에 중국 공략을 좀 많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호야의 이 주가 상승의 원인은 사실 그 원래 본업인 그런 안경 렌즈보다는 안경 알이나 렌즈보다는 반도체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는 그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EUV 공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핵심 부품을 호야가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 쪽 그런 모멘텀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야 되게 정겹네요. 정호야, 박정호. 죄송합니다. 계속하죠. 괜찮습니다. 네. 호야 내일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호야는 이제 일본 기업 상장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스와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안경 소매 체인인데요. 안경점이 참 많네요. 상장되어 있는 우리로 치면 1001 안경 이런 게 상장돼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진스는 사실 일본에서 굉장히 돌풍을 일으킨 거는 제 기억으로 한 5, 6년 전이었고요. 당시에 안경계의 유니클로라고 알려졌던 회사입니다. 그 정도 굉장히 저가인데 고급까지는 아닌데 저가 합리적인 가격에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안경을 그러니까 소매 점포를 굉장히 다양하게 냈어요. 네. 뭐 지하철역에도 막 점포가 있고 근데 그런데 사도 굉장히 싸요. 근데 품질도 좋아요. 그래서 약간 거기서 뭐 시력 검사도 다 할 수도 있고 종류도 굉장히 많고 뭐 블루렌즈라고 해야 되나 그 전자파 차단 기능도 거기서 다 넣어주고 그래서 돈풍이 일으켰던 기업인데 흥미로운 건 진즈가 일본에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한 게 제가 이 회사랑 옛날에 미팅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진즈 사장님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한 게 한국 놀러 왔다가 동대문 시장 가보고 남대문 시장이죠. 남대문 안경시장 가보고 예. 이게 구조적으로 되는구나라고 예. 3분의 1 가격뿐이 안 돼요. 저는 이제 보통 동네를 이용하거든요. 왜냐면 동네 상권이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슈퍼도 뭐 롯데마트나 이런 거 안 가고 훌륭하시네요. 동네 슈퍼 가고 막 근데 가격이 3분의 1뿐이 안 되더라고요. 저 이번에 처음 갔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2개 사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구나라고 싶어서 그분이 일본 가서 이 모델로 우리나라가 영감을 줬네요. 영감을 줬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거 안 돼요라고 물어봤더니 뭐 그분이 한국은 좀 규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안경 업계 뭐 유통이나 이런 뭔가 그런 게 있나 크게 못하는 뭔가 있다 규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예, 한국에서는 이게 안 되는구나. 뭐 저희도 그때 한국에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가도 예, 바로 마음을 접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즈와 같은 기업들도 뭐 주가는 뭐 과거에는 별 크게 재미는 없는 것 같은데 5년 하면은 뭐 이렇게 성장했지만 그래도 이 산업 트렌드 속에 메가 트렌드 속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순풍을 타고 갈 수 있는 뭐 기업 후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